반갑습니다. 에듀윌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김앤박의 박교수입니다. 제3과목 통계분석과 활용 챕터 5 통계분석 두 번째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는 거죠. 고생하셨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학습 방법 보겠습니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두 가지는 연속형 변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두 연속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분석 방법이다 라는 거는 앞서 배우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래프 같은 거를 먼저 이제 좀 보게 돼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프라는 건 따로 아니고 산점도를 얘기하는 거죠. x하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x가 뭐 수학 성적, y가 과학 성적이면 학생들 100명에게 각각을 물어봤다.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 그러면 서로 뭔가 성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80점에 90점이요. 그러면 이제 이게 80점이 되고 여기가 90점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이제 점들이 찍히고 이런 모양들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의 공통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관분석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양의 상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지금의 직선을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방정식까지 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이 공분산, 상관계수, 그리고 회귀모형, 이제 회귀모형으로 가는 거죠. 두 가지죠. 크게 보면 하나는 상관 분석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공분산을 알아야 된다. 상관계수를 알아야 된다. 또 이들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구한 상관계수가 정말로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 주더냐라는 유의성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회귀분석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직선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이렇게 관계식을 구하게 되죠. 추정 회귀식이라는 거는 이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y hat은 a 플러스 bx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선형식을 찾는 그러한 단순한 작업, 단순하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회귀식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 회귀모형에서 또 잔차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잔차가 뭡니까? 라고 먼저 질문하시면 여기 보자. 잔차를 내가 조금 설명해 드릴 수 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이세요? 서로 다시 말하면 선이 있다. 그럼 선 위에 점이 있다. 그럼 점까지의 이들의 이 거리 있죠. 거리. 이게 잔차거든요. 제가 90도를 표시한 거예요. 90도. 뭘 90도로 표시한 거니? 요거. 다 지워졌네? 네, 이 거리. 이 거리가 잔차다. 잔차에는 성질들이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정등도. 이 정등도는 이전에도 매번 했던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또 잔차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결정계수. 당신이 구한 선형회귀 모형이 정말로 이 자료들을 잘 결정합니까? 설명합니까? 이런 결정계수를 계산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연구하려고 만든 거라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거나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런 근거로 이렇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마지막에 얻었던 회귀식에서의 기울기나 y절편 이러한 값들이 유의한지, 그래서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에는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정, 그리고 각각을 위한 검정 통계량,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이번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상관 분석부터 중요한 것 체크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 시험에도 나옵니다. 공분산이라는 단어는 코베리언스예요. 베리언스는 분산이죠. 분산이 함께 보이더라. 변수 안에서 이러한 점들이 있는 게 우선은 자료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X의 입장에서의 평균과 Y의 입장에서의 평균이 있을 거고 이들을 함께 만나는 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나머지 값들이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마지막 값은 오른쪽으로는 늘어나고 위로도 늘어나네요. 또 어떤 값은 오른쪽으로는 왼쪽으로는 줄어드는 거죠. X쪽으로는 Y쪽으로는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각각의 차이를 가지고 공통인 분산이라는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변수에 대한 분산 개념을 확장해서 두 변수의 흩어진 정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기준이 되는 x바, y바 또는 뮤x, 뮤y 이 각각에 대해서 보는 거다.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는 시그마 xy, 또 하나는 sxy.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게 모 공분산,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표본 공분산. 사실은 모공분산, 표본 공분산이라는 단어는 자주 안 쓰는 것 같아요. 용어가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이제 공분산을 구하게 되면 모 상관계수는 구하는데 이게 제가 안 썼다고 없는 거는 아니죠. 이쪽도 표본 상관계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과 같이 시그마 xy, 뮤 x, 뮤 y 이런 기호들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된다? 아, 모집단에 대한 자료구나. 그리고 알파벳 S나 X바, Y바 이런 단어를 보면 표본에 대한 자료구나. 한 가지 체크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모공분산 할 때는 N으로 나누고요. 표본에 대한 값을 할 때는 N-로 나눈다. 계속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값을 구하면 그들의 그 값들을 쭉 확인해 본 결과 공분산이 양수이면은 증가하는 거고 음수이면은 감소하는 거고 0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거다. 아, 당연히 한 변수의 분산이 0이면 공분산도 0이에요. 그러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흩어짐이 보인다는 거죠. 양수이면은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이러한 꼴로의 흩어짐이고요. 음수이면은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는 이러한 꼴로의 흩어짐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아무런 선형 관계가 없다가 핵심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관계수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오는 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x, y가 지그재그이면 맞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한쪽으로는 증가하고 한쪽으로는 감소하기 때문에 분명히 코베리언스는 0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상관계수도 0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선형관계가 없다죠. 포물선의 관계는 있잖아요. 포물선 관계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왼쪽에 이것도 보세요. 직선의 관계는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관계가 없다는 건 독립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독립이라고 얘기하기는 첫 번째 케이스만이 관계가 없다, 독립이다. 이렇게는 해석이 된다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변수 x와 y의 공분선을 구하면 그러면 이 공분선 구하는 게 첫째 평균을 구하라, 둘째 편차를 구하라, 셋째 이제 공분선을 계산하라. 그래서 늘 이렇게 편차를 구하고 공분선을 계산하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주어진 문제 자체가 어디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뽑았다 뭐 이런 단어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모집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모집단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서 이거 계산할 때 몇으로 계산한다? n-1이 아니라 n으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그런데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 문제가 어느 집단에서 뽑은 표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n-1로 나눠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그런 문제였다면 기호들이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x바, y바, x바를 뺄게요. y바를 뺄게요. 그리고 여기도 x바로 바꾸고 y바로 바꾸고 n-를 바꾸고 결국은 4로 나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표본이냐 모집단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조금 더 연습하시고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관분석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상관계수까지도 가니까 한번 봅시다. 앞서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구했단 말이죠. 코베리언스가 시그마 xy, sxy였죠. 그리고 위에서 구한 이 값이었죠. 여기도 보이죠? 그런데 이 값들이 이제 단위나 또는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는 값이기 돼서 균일화 또는 표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표준화를 시키는 과정이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 값들을 나누어 주면 참고로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나누는 이 값들이 결국 루트 안에서 밖으로 빠지면 없어지고요. 그들의 편차들만 남습니다. 각각의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왼쪽도 오른쪽,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n-1이 서로 없어져서 편차의 제곱만 남는 거죠? 이렇게 편차의 곱이나 편차의 제곱. 따라서 이후에 문제를 푸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그렇지. 단 CBT 환경 안에서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이거는 귀찮다 아니라 너무 싫단데 그래도 우리는 아이디어를 잘 모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의 상관, 음의 상관, 그 다음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거죠. 양의 상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래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0, 그 다음에 음의 상관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거의 0에 가까우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1을 왜 못 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표준화를 시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면 이 밑에다가 나눴잖아요. 뭘로? 표준편차로. 표준편차로 나눈다 라는 게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위아래 식을 좀 비교해 보세요. 위아래는 x하고 y의 편차들의 곱이고요. 아래쪽은 x의 편차의 제곱, y의 편차의 제곱.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들이 크게 차이가 없으면 x하고 y 위아래가 분명히 1로 뭔가 딱 약분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재 상관계수가 이렇게 식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고등학교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 시간 X, 자습 시간 Y에 대한 상관계수 추정하기 위해서 5명을 뽑아. 봐요. 5명을 뽑았다라는 건 전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 기호도 네 이렇게 되고 5 빼기 1, 5 빼기 5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R이라고 했네요. 지금 아래라는 단어는 표본이고요. 이거에 상응해서 그러면 모는 어떻게 됩니까? 로 xy라고 써요. 로 xy. 아래로 내려가서 상관계수는 그래서 결국 계산해 보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참고로 이 관계들을 좌표 위에 나타내 보자. 그러면 보이는 좌표 위에서 x가 2일 때 y가 5니까 여기고요. 4일 때 4고요. 6일 때 3이고요. 8일 때 2고요. 10일 때 1. 어떠세요? 한 직선에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잘 못 그렸지만 이렇게 한 직선에 있다. 그리고 떨어지는 모양이다. 그럼 무조건 구하나 안 구하나 마이너스 1입니다. 주어진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림만 그려도 우리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의 특징은 직선꼴로 나타날 건데 그때 기울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플러스일 때 1이 나오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제 이런 거고요. 간혹 편상관계수라는 게 또 나오기도 해요. 다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통제하고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 x하고 y 사이에만 변수들이 있는 게 아니라 y에 x1, x2, xn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서로 y 영향을 주면 나머지를 다 제외한다는 건 x2부터 xn까지를 통제를 하고 유독 y와 x1에 대해서만 상관관계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할 때 편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관계수는 이후에 단순 선형 회귀에서 직선을 추정하잖아요. 회귀 직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 기울기하고 정확하게 관계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를 구할 때 이 공식 외우고 계시죠?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워요? 라고 질문하면 기울기라는 게 증가든 감소든 x량의 변화와 y량의 변화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럼 x를 변화시킬 때는 x의 표준 편차가 y를 변화시킬 때는 y의 표준 편차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처럼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눗셈의 모양이 되고 정확하게 직선꼴이 아닌 상황을 고려하면 약간의 조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관계수를 곱해서 식이 완성이 되는데 꼭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게 원래 그 흐름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그러는 거고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 이제 최소제곱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미분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여튼 중요한 거는 그걸 다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고 이런 기울기의 부호가 상관계수의 부호랑 같다. 왜 x하고 y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x의 표준편차 y 표준 항상 양수니까 결국 아래 부호가 지금의 b의 부호를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후에 결정계수라는 선형 회귀 분석에서 단어가 보이는데 단순일 때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 근데 단순이 뭐예요? 단순은 y에 영향을 주는 게 x 하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단순이 아닌 것도 있나요? 다중이 있죠. 앞서 얘기했듯이 y에 영향을 주는 게 x1, x2 여러 개가 있으면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단순 x 하나와 y 하나와의 관계 안의 결정계수가 두 변수의 상관계수를 제곱한 거랑 같다. 이때 핵심은 제곱한 거랑 같다. 따라서 r제곱은 r제곱한 거랑 같다. 둘 다 제곱이라서 이 전략적으로도 제곱을 보면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계수의 제곱근은 이제 상관계수가 된다라는 거죠. 상관계수를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선형 회귀 분석과 관계져서 많이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관계수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래서 답은 맞고요. 1차 선형 관계, 1차 직선의 함수 관계가 어느 정도 강한가를 나타내는 측도이다.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주의하라고 그랬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것도 관계예요. 이렇게 포물선의 관계. 하지만은 답은 분명히 0이 나올 거라는 거죠. 3번 같이 해석하지 마라. 마이너스 1의 상관계수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위에 모든 자료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앞서 제가 그래프 그려드린 거 이 의미를 이해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상관계수 설명 잘 읽으셨고요. 상관계수가 계산이 되면 보통 상관계수를 잘 구했니? 하고 유의성 검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모상관계수보다는 표본상관계수를 계산하고 모상관계수랑 맞춰 본다라는 거거든요. 여하튼 표본상관계수를 먼저 계산하고 나면은 이 값을 이용해서
정말로 너가 상관계수를 잘 구했는지 우리한테 검정해줘라는 측면으로 검정 통계량을 자주 물어봅니다. 지금 검정 통계량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은 RXY의 분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식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이 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양 꼴이 됐는지 정도, 그 안에서 어떠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정을 할 건지 이 정도를 보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때 핵심적인 거 잘 보세요. 뭔가 루트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n-2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n-2라는 자유도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 개가 아니에요. 이유는 x하고 y 뭐 이렇게 두 개를 각각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x에서 하나 빼고 y에서 하나 빼서 최종적으로는 두 개가 빠진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상관 계수가 보이는데 계수가 루트 앞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하나 있는데 제곱을 했습니다. 제곱으로 이 모양꼴을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두 변수 xy의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t검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은 이라고 물어보고 이 식을 그대로 질문하는 케이스가 자주 보이는데, 여러분들 자유도 n-2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밖에 r 있고 루트 안에 r 제곱 있고 1번하고 3번 모두 다 있는데요. 이때 빼기. 그래야지 1에서 안에 있는 값들이 더 이제 뭐 작아지는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렇다. 우선 빼기입니다. 위에도 n-r에도 1 빼기. 빼기 빼기. 그리고 제곱 안에 따라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검정의 가장 핵심은 이들의 상관계수가 없지, 상관이 없지, 아니야, 상관이 있니?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T분포를 이용해서 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T는 여하튼 양측 검정이니까, 양측 검정처럼 가는 거니까 꼭 그런 건 아니구나. 여하튼 이렇게 멀니라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라는 0이니에서 상관이 있어, 0은 아니야, 또 0보다 커, 이렇게 가겠죠.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문제 안에서 식을 선택하는 문제가 한 번씩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회귀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귀분석은 x하고 y의 상관까지 보고 나면 x가 y에 영향을 주니? 라는 함수 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겁니다. 우선은 선형적인 것이 보여야 되고 그 선형적인 것 안에 함수까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니?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하나면 단순, 만약에 한 개, 두 개, 좀 많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다중. 그럼으로써 우리는 종속변수의 미래값을 예측할 수 있는, 먼저 x와 y, 설명변수는 x고 반응변수 y입니다. 이들의 산점도를 그려보고요. 그 안에서 둘 사이에 뭔가 직선이 보이는데, 그런데 교수님, 직선이 보인다라는 거는 결국 x 하나에 y 하나이지 x1, x2, x3일 때 y값, 이건 저희가 직선을 못 그리잖아요. 그러긴 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스타트로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연장선상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회귀식 전체를 다 계산할 수가 있고요. 단순이냐 다중이냐 보이시죠? 내가 계산한 식이 있어. 이 식을 회귀 모형이라고 그래요. 식이 회귀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식이 정말로 이 자료들을 잘 대변했니? 라는 것을 설명할 때 F검정을 사용하고요. 회귀 계수는 식을 계산하면 A 플러스 BX 이런 식으로 해서 A하고 B 값이 나오죠. 각각의 값을 회귀 계수라고 하는데, 이런 계수들이 정말로 식을 잘
대변하고 있니? 잘 구했니? 라고 물어볼 때 T검정을 사용합니다. 각각 두 개의 검정법이 다름을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귀분석에서는 F검정, T검정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개의 검정법을 동시에 물어보기도 해요. 만약에 다중 회귀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X가 많다고 그랬죠. X1, X2, X에 많다고 그랬죠. 그 많은 거 안에 간혹 이 두 개가 서로 비슷한데 우리가 변수로 놔도 돼? 이런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다중공손성 문제라고 해요. 다중공선성. 그러니까 선인데 리니얼인데 다 공이라는 거죠. 뭔가 같은 방향의 아이디어인데 벡터로 따진다면 방향이 같은 거예요. 비슷한데. 근데 얘네들이 여러 개인 거죠. 여러 개의 방향을 가진 벡터는 하나로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독립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 얘네들이 서로 강한데 나열이 돼서 Y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럴 때는 최대한 서로 비슷한 건 빼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중 공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산점들을 그리고요. 그리고 또 상관계수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F분포 구할 때 F검정하는 내용이 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 최소제곱법을 이용하는 문제로 최적의 직선식을 구하게 되는 건데 그 직선식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산 분석을 해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이상희 분석을 최초로 의사 결정한다. 이거는 절차지만 그냥 지금 빨간색 두 개만 확인하시고요. 단순 선형얘기는 결국은 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식에 요 끝에 요게 있죠. 저희는 이 에러라고 얘기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차이를 이쪽에 보면은 잔차냐 오차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료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x에 대해서 여기 xi에 대해서 현재 원래 yi라는 값이 주어질 거고 나는 y 햇은하고 식을 만들 거니까 이 점은 y 햇 i가 될 거예요. 분명히 이들의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를 yi라고 하고 이 차이를 두 가지로 보는 거죠. 만약에 아래로 내려가서 잔차라고도 보고 오차라고도 봅니다. 잔차와 오차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의 그 맥락이 표본이냐 그러면 잔차라고 얘기하고요. 모집단이냐 그러면은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같은 거예요. 차이가 있지 않아야 되는데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yi와 y hat i의 차이잖아요. 그리고 y hat i가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값이에요. a 플러스 bx yi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이 복잡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는 거는 어렵고 결국은 yi의 평균은 이제 에러 없이 우리가 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에러는 결국은 평균적으로 0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에러들의 분산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그러면 에러들이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왜 XI가 예를 들어서 키가 160이라고 합시다. 1000명을 물어보면은 160인 사람들의 체중들이 이 위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 그려지는 게 그려진다는 게 3차원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이 위로 쌓인다라는 건데 쌓일 때 정규분포식으로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규분포식으로 쌓인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다. 그게 이쪽으로 와서 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평균은 y hat 위에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평균과의 차이는 없어서 0이지만 분산은 늘 어디에 가나 시그마 제곱으로 같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yi에 대한
평균이 베타0 플러스 베타1 xi를 추정하는 거, 그 추정한 값이 우리가 말하는 y hat i입니다. 그리고 베타0 대신 b0, 베타1 대신 b1이라고 썼네요. 저는 합해서 a 플러스 bxi라고 쓴 거랑 같은 거랑. 이때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건 요 값들입니다. 그리고 얘는 베타0와 베타1의 추정값이 되고요. 그리고 잔차는 그들 사이의 차이예요. 이걸 잔차라고 합니다. 오차라는 건 모집단에서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고요. 오차가 작은 게 좋아서 오차항에 대한 기본 정등독을 자주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 독립성과 관련해서 한 번씩도 더빈 왓슨 물어보는데 더빈 왓슨이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결국은 독립적이다라는 걸 판단하는 어떤 통계량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에 가까우면은 독립적이다. 이렇게 해서 2가 기준이다. 회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귀 분석은 자료를 통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함수 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분석이다. 맞죠? 회귀 분석은 종속변수의 값 변화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독립변수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다준 공선성도 그런 의도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오차라는 게 보일 건데 이 오차는 이렇고 서로 독립이다. 맞고요. 그다음 최소 제곱법은 모형의 절편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잔차의 합을 최소화시킨다. 맞는데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살짝 헷갈리셨죠? 마지막에 잔차의 합이 아니라 잔차의 제곱합입니다. 여기에 제곱. 그래서 이름도 최소 제곱법이잖아요. 왜 제곱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겠어요? 바로 제곱이라는 것을 이용할 거다. 잔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양수 음수를 다 동시에 고려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다? 결국은 제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이디어로 마지막에 이제 4번이 틀렸고요. 1번, 2번, 3번, 4번 만약에 헷갈리지 않게 잘 구별이 되신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잔차의 합으로 최소한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최소 제곱법이 뭔지는 그냥 내비두더라도 최소 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소 자승법이라고 해서 이 제곱을 부르는 좀 오래된 단어인데 자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승자를 안 쓰니까 그냥 최소 제곱법.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이렇게 생긴 최적의 어떤 모형을 추정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베타 지로에 필요한 B0, 베타 1에 필요한 B1. 그런데 입실론 i는 왜 없나요? 입실론 i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고려하는 거를 최소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아이디어로 뽑은 게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 베타 제로의 추정값 B0, 베타 1의 추정값 B1이에요. 핵심은 베타 제로는 y절편이니까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B1만 구하면 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B1은 요거 여러분들 외워주시고요. 또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구하는 내용은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저는 마지막에 있는 이 식은 좀 최종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보류. 왜요? 또다시 식을 외워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게 더 쉽겠네 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는 xi, yi를 곱한 거에 x바, y바를 n배한 거니까.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다 모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베타1 구하는 거, 베타1에 맞는 B1 구하는 거 시험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R의 SX분의 SY다. R의 SX분의 XY다. 이렇게 자주 외워주시고 정리하면은 SXX분의 SXY다. SXX분의 SXY다. 이렇게 회귀개수 계산해 주시고 회귀개수 계산한 다음에는 또 뭐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직접 자료 줄 테니까 회계식 좀 구해줘.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만약에 점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떤 좌표 위에다 점을 찍겠다 하고 조금 영특하게 생각하면 4, 3, 2,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제 이렇게 찍어서 이들이 살짝 직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게 이런 모양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니까 지금 베타1을 추정한 게 마이너스 2거든요. 살짝 마이너스 2로 떨어질 것 같긴 하잖아요. 만약에 터무니없이 보기에 1번 2, 2번 1.5 이러면 절대 안 되고 3번 마이너스 2, 4번 마이너스 7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추정해야 되거든요. 식을 이용해서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값들이 다 하나하나 계산이 되어야 되죠. 만약에 기울기를 구했다. y1,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y좌편. 그러면은 x바 자리에 x자리에 x바 들어가고 y자리 y바 들어가서 무조건 이 점을 지나니까 이제 마지막 5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 회귀 분석에서의 분산 분석표는 여러분들이 분산 분석표 계산하거나 확인하시듯이 하면 되는데 이때 여기에 회귀가 들어가야 회귀 분석에서 분산 분석표입니다. 위에서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뭐가 들어있었죠? 처리가 들어있었죠. 처리. 아니면은 집단 간 이런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처리라는 단어가 트리트먼트잖아요. 그럴 때 분산 분석을 집단 간에 하는 거죠. 집단 간이라는 단어도 들어있었어요. 이번에 회귀 분석에서의 분산 분석 표에는 지금의 회귀라는 단어가 들어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아래는 잔차, 오차. 그러니까 회귀를 통해서 잔차를 비교해서 전체 안에서 얼마나 다르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회귀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울기나 내가 모르는 개수 찾는 거잖아요. 우리 y hat은 b0 플러스 b1x, b0, b1 내가 두 개의 어떤 자료를 찾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요. 세 개. 그럼 두 개에서 자유도는 하나죠. 1. 지금처럼 자유도를 계산하는 모습도 다르고요. 여하튼 단순이다 그러면은 x가 하나고요. 그 x의 개수만큼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x 앞에 있는 개수의 개수거든요. 그 다음에 잔차는 전체에서 뺀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전체 n개를 내가 확인했다. 그러면은 자유도는 n-1이니까 이들의 차이가 또 n-2가 잔차의 자유도고 그 결과 앞에 있는 값을 나눠주고 또 앞에 있는 값을 나눠줘서 평균 제곱합이 나오고 F값을 계산해서 이 회귀 모형이 좋으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분산분석표 완성하시는 것만큼 아래 있는 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리을번에 들어갈 값이 29.036 크겠죠. 클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생겨서 0이 아니다 많이 크냐 뭐 이거는 자유도에 따라서 F 분포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건 더하기는 얘고 더하기는 얘고 그 다음에 앞에 뒤에 나누어주면 이거고 앞에 뒤에 나누어주면 이 값이고 서로를 나눈 것이 이 값이다 라는 방법. 그 다음에 단순이면은 x가 하나니까 1이다 이거 다중이면은 개수만큼 가겠죠. 결정개수라는 거는 위에 그들의 총 제곱 합들 안에서 회귀 제곱합이 얼만큼 차지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총 제곱합이라는 게 이 값이거든요. 728.25 그리고 회귀의 제곱합이 기억번에 들어갈 건데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SST와 SSR을 비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전체 변동 안에 회귀의 입장에서의 변동이 어느 정도냐 그 값이 크면은 그래서 거의 이 대등하면 설명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차가 큰 거죠. 이와 같이
R제곱이 0.3이면 청 변동 중 회귀 직선에 대한 변동이 30%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거의 SST만큼 SSR이 있으면 1이거든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항상 1을 못 넘고요. 제곱합이 무슨 뜻이에요? 다 제곱을 한 거죠. 그래서 음수는 없고 0보다 크다. 결정계수가 변수가 많아지면 늘어납니다. 지금 표시해 놓은 것들이 시험에 그러냐 아니냐 하고 잘 나오기 때문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서 결정계수는 단순에서는 상관계수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R의 제곱은 0.6의 제곱이라서 0.36. 그러니까 결정계수는 상관계수보다는 작게 떨어진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다중은 아닙니다. 단순에서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계산한 베타 1이 있는데 이 베타 1이 기울기거든요. 기울기가 정말로 맞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이때 쓰는 게 이제 아래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모형이구나. 모형을 설명할 때는 F분포를 사용한다. 이게 앞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F분포를 통하고 제가 말한 건 이거예요. 베타 1 기울기가 정말 0이 아니더냐. 이럴 땐 T 검정을 사용해서 T분포에서 자유도가 n-2인 T분포에서 사용합니다. n-2라는 단어가 자유도가 되는 건 두 집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베타 1이 B1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얻어지는 베리어블을 분모에 두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검정의 입장에서 기강력을 보통은 설명을 하니까요. 잔차와 관련해서는 평균이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XY 관계가 0이고 Y 핵과의 관계가 0이고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한 추정 회귀 직선 y hat a 더하기 bx에서 b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상관계수 r의 sx분의 xy 이 식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0.75 곱하기 4분의 3 여기에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이거 계산하라 라는 문제죠. 계산기 이용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다중선형 회귀는 더 복잡합니다. 이게 값이 많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못 보고요. 아래에 보면은 행렬로 바꿔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각에 대한 모양들을 여기서 보시지 말고 행렬의 입장에서 이후의 문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볼 거고요. 행렬에서 베타를 구한다. 이거는 베타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모습이 아니라 회기를 다 모아놓은 하나의 벡터예요. 그래서 k 플러스 1 바이 1이라는 벡터고 이 벡터를 구하는 게 결국은 다중회귀 모형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모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를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전체 행렬이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막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참고로만 우선 자꾸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또 분산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뭐 이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하십시오. 내가 x1, x2, xk개를 변수로 갖는다면 자유도가 k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n-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들을 더해서 얘가 되는 거는 이해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울 때의 자료들 잘은 안 나오니까 보여지는 만큼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정계수가 조금 더 발전되면 수정 결정계수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x가 많으면 아무래도 결정되는 이유가 그 x들의 독립변수들의 개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결정계수가 좀 커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살짝 수정을 한 것이 수정 결정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위험하니까 다중 공선성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때 분산 팽창 지수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분산 팽창 계수 똑같은 말인데 10 이상이면 다중 공선성을 의심한다.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봐도 거의 VIF가 10 이상 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연구자가 많이
빼고 정리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상과는 더빈 왓슨 2를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SPSS 계산 직접 해보시면 독립변수들을 어떻게 선택할래? 전진, 후진, 단계적 선택법.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전진은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선택을 해서 쭉 내려가는 거고, 후진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걸 제거하는 거고요. 단계적은 하나씩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가변수가 시험에 또 꽤 많이 나오죠. 가변수는 지금 아래 연수, 학력, 성별 중에서 연수는 연속형이니까 빼고, 학력이나 성별 같은 경우는 특히 학력 보세요. 그러면은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남녀 이렇게 있을 때 그 각각의 값들을 0과 1로만 다 변형시키는 거예요. 보통 대학원 이상을 기준으로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은 100, 010. 그럼 대학원은요, 전체 값에 추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가변수라는 게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죠. 1. 그래서 두 개의 가변수가 필요하다. 가변수는 두 개가 필요하고, 남녀는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00, 01. 그래서 한 개가 필요하다. 총 3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정계수는 회귀 직선에 대한 종속변수 설명되는 정도다. 맞는 말이고요. 추정된 회귀식에서 절표는 독립변수들이 모두 0일 때 종속변수의 값을 나타낸다. 절편이라는 의미는 y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y hat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x1, 베타2 x2, 베타3 x3다. 그러면 여기 값들이 모두 0, 0, 0이면 하나만 남죠? 그런 뜻이죠. 회귀 개수는 해당 독립변수가 1 단위 증가하고 다른 확률 변수는 독립변수 변하지 않을 때 종수변수 증가를 뜻한다. 맞는 말이고요. 각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판정할 때 정규분포를 이용한다. 개수의 유의성을 판정할 때는 T분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회귀 개수 또는 회귀 분석할 때 F분포랑 T분포 두 개가 있지 정규분포는 못 보셨죠.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도시 ABCD 소재의 30세 연소득에 대한 회귀 분석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이 연소득이 얼마냐? Y 햇은 그러면 1.3은 개수고요. 베타0.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걸 나타낼 때 남성에 대해서만 요 개수가 있죠. 여성은 왜 없죠? 왜냐면 남성이 0이 되는 순간 그 나머지 값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 대해서만 개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A, B, C, D 지역인데 A, B, C 지역만 지금 있죠? D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이 D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0, 0, 0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어떤 값들이 다 정리가 되면 D 지역에 사는 게 되는 거죠. 30세 그러면은 연령은 여기에 30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졸 고졸인데 만약에 대졸 고졸이 아니라 중졸이다. 그럼 중졸에서 여기가 0이 되고 중졸이 이제 없는 거죠. 하지만 1.3 안에 이런 조건을 다 포함한 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값들이 있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보세요. 30세인데 B지역이고 대학 졸업 여성이에요. 그러면 남성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B지역이니까 A지역, C지역 다 0이 되고 B지역에만 1이 들어가는 거죠. 대학 졸업이니까 고졸, 대졸, 대졸에 1이 들어가고 고졸에는 0이고 연령은 30이고 아래 값들이 다 들어간 게 보일까요? 1.3, 0, 0, 1, 0, 1, 0, 30. 그래 3.4, 3,4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회귀 방정식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더미 변수 얘기를 할 때 더미 변수에서 계산을 개수가 몇 개냐, 가변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가변수라는 건 지금 보이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수, 남성, A지역, B지역, C지역 이렇게. 그럼 남녀 중에 남자의 변수 1개가 있고 4개의 지역 중에 3개의 지역이 있고 그러면은 1개, 3개, 4개의 가변수가 생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졸업이니까 3개 중에 2개죠. 2개의 가변수가 생깁니다.
토탈 가변수는 몇 개예요? 1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6, 6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분석, 회귀분석 모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